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요, 역사적으로 정말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깊게 얽혀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아르메니아인과 튀르크인이 수세기에 걸쳐 공유해온 역사인데요. 워낙 치열한 논쟁이 오가는 주제인 만큼 우리는 어떠한 편견도 없이 오직 제공된 원자료들의 바탕으로 이 역사적 사건들의 궤적을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슬라이드에 있는 문구가 참 인상 깊은데요. 흐란트 딩크라는 언론인이 남긴 말입니다. 사실 이 문장 하나가 오늘 우리가 분석할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누구 편을 들고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두 사회가 안고 있는 깊은 고통, 그리고 이들에게 대화가 얼마나 절실한지에 집중해보자는 뜻이죠. 정말 통찰력 있는 시각 아닙니까? 오늘 이 민감한 자료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저희는 이런 로드맵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번 공존의 역사부터 시작해서요. 1915년으로 가는 길, 강제 이주와 비극, 보호자들과 이면의 진실, 제노사이드 논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라우마와 미래까지 순서대로 명확하게 짚어보죠. 네, 첫 번째 섹션, 공존의 역사입니다. 갈등 이야기부터 꺼내기 전에 먼저 오스만 제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볼 텐데요. 아마 여러분의 기존 생각들이 조금은 깨질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오스만 제국의 밀레트 제도예요. 1453년에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켰을 때 말이죠. 아르메니아인들을 강제로 이슬람교로 개종시켰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국가체제 안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였어요. 각 종교 공동체에 자신들의 신앙과 전통을 지킬 수 있는 자치권을 넉넉하게 보장해 준 겁니다. 덕분에 수세기 동안 이들은 말 그대로 황금기를 보냈습니다. 엄청나게 협력적이었거든요. 아르메니아인들은 상업이나 수공업에서 크게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오스만 제국하면 떠오르는 그 장엄한 건축물들, 그 설계와 건설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심지어 국가 최고위직까지 오르면서 제국의 핵심 멤버로 활약했죠.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두 번째 섹션, 1915년으로 가는 길입니다. 영원할 것 같던 이 평화로운 공존이 도대체 어쩌다가 산산조각 났는지 그 폭발 직전의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마치 압력수처럼 끓어오르는 게 보이실 겁니다. 19세기 후반에 오스만 제국이 쇠퇴하기 시작하니까 러시아나 영국 같은 외세가 개입하면서 아르메니아인들을 보호하겠다는 조약을 밀어붙입니다. 그러면서 아르메니아 정치 세력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어서 1908년에 청년 튀르크당 혁명, 그리고 결정적으로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모든 긴장감이 한계치를 넘어버립니다. 결국 두 집단의 목표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 건데요. 사실 아르메니아 엘리트층이 처음에는 청년 튀르크당이랑 손을 잡고 압제적인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협력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발칸반도나 리비아 같은 영토를 계속 뺏기면서 오스만 제국의 피해 망상은 극에 달했고 자치와 독립을 원했던 아르메니아인들과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터진 파괴적인 전쟁은 서로에 대한 의심을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세 번째 섹션, 가장 거대한 파열음이 났던 1915년에 강제 이주와 비극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기서는 원자료에 제시된 사실적 순서만 엄격하게 따라가 볼게요. 이 사건에서 소름 돋는 부분은 이 모든 게 굉장히 치밀하고 관료적으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1915년 4월 24일에 이스탄불에서 수백 명의 아르메니아 지식인들이 체포되는 것 시작으로 딱 한 달 뒤에는 사람들을 시리아나 이라크 북부로 대규모 이동시키는 법안이 공식 통과됩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 남기고 간 재산을 처리하려고 위원회까지 조직했어요. 모든 게 국가의 행정 절차 아래 빠르고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오스만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전시 안보, 그리고 러시아랑 내통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완전한 대참사였죠. 하루아침에 쫓겨나 황량한 시골길을 걸어야 했던 아르메니아인들은 잔혹한 공격과 약탈, 극심한 굶주림, 전염병에 노출됐고 그 과정에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네, 네 번째 섹션, 보호자들과 이면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그렇게 무자르듯 흑백으로만 나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끔찍한 비극 속에서도 분명히 존재했던 복잡한 뉘앙스와 예외적인 상황들을 짚어보죠. 자료를 보면 흥미로운 게 모든 아르메니아인이 쫓겨난 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카톨릭이나 개신교 신자들, 군인 가족들, 그리고 제분업자, 제빵사, 의사 같은 숙련된 인력들은 이주 명령에서 철저하게 면제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나라가 위기 상황이어도 당장 제국의 경제와 일상생활이 굴러가려면 이 사람들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특히 감명받은 부분은요, 바로 어둠 속에서 빛났던 용기입니다. 일명 하산 아저씨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인데요. 이웃 아르메니아인들을 자기 집 다락방에 몰래 숨겨준 평범한 시민들, 그리고 내 관할 구역에서는 단 한 명도 추방하지 않겠다고 버틴 퀴타헤이아 주지사 같은 고위 관료들도 있었어요. 국가의 명령을 거스르면 자신들이 다칠 텐데도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람들을 지켜낸 겁니다. 이제 5번째 섹션, 제노사이드 논쟁으로 넘어갑니다. 이 역사적 사건을 오늘날 도대체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피할 수 없는 가장 뜨거운 쟁점이죠. 이 슬라이드가 오늘날 깊게 상충되는 두 가지 서사를 아주 객관적으로 비교해줍니다. 아르메니아 측에서는 이 사건을 아르메니아 민족 자체를 말살하려고 한 체계적인 제노사이드, 즉 집단 학살로 규정하며 150만 명의 사망자를 추산합니다. 반면 튀르크 측 입장은 다릅니다. 국가를 파괴하려 한 반란에 대응하던 전시 상황이었고 기아나 전염병 때문에 양측 모두가 막대한 희생을 치렀다는 거죠. 그래서 아르메니아의 사망자 역시 약 30만 명 규모라고 반박합니다. 인식의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치열한 논쟁 속에서 자료가 툭 던져주는 흥미로운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673명. 오스만 정부가 1916년 이후에 강제 이주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적인 폭력과 약탈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스스로 재판에 넘긴 자국 관료의 수입니다. 국가가 주도한 이주였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 자국민을 처벌하려고 시도했다는 점, 당시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꽤 중요한 역사적 단서입니다. 마지막 6번째 섹션, 트라우마와 미래입니다. 자, 그렇다면 100년도 훌쩍 지난 1915년의 사건은 현대 세계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전쟁의 여파로 오스만 제국은 무너지고 새로운 터키 공화국이 세워졌죠. 아르메니아 역시 오랜 세월이 흘러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국경선이 바뀌고 나라가 새로 세워지는 동안에도 과거의 폭력적인 그림자는 끈질기게 이들을 따라다녔어요. 1920년대 유럽 전역에서 벌어진 주요 청년 튀르크당 지도자들에 대한 연쇄 암살 사건만 봐도 그 증오의 골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현대에 이르러 다시 한번 거대한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 터집니다. 평화를 주창하던 언론인 흐란트 딩크가 2007년에 암살당한 건데요. 그때 수천 명의 이스탄불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우리는 모두 아르메니아인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가슴 아픈 순간은요, 그 과거의 상처가 그냥 역사책 속에 박제된 게 아니라 언제든 다시 수면 위로 튀어 올라올 수 있는 여전히 살아 숨쉬는 깊은 트라우마라는 걸 명백히 보여줬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도발적이고도 깊이 있는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맨 처음 보았던 흐란트 딩크의 말 기억하시나요? 이 두 국가가 정말로 서로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라면 말이죠. 1세기가 넘도록 피 흘리고 있는 이 공유된 역사라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진실된 대화를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 저희가 객관적으로 짚어본 이 자료들이 여러분의 생각의 지평을 조금이나마 넓혀줬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